행복했던 신혼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시댁의 성화로 고향 이천의 신혼살림방을 혼자 나서야 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이 손으로 닦아내었을까. 슬픔은 오랜 시간을 두고 야금야금 수빈이 몸을 갉아먹었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사랑하며 한껏 기뻐하며 살기에도 한 사람의 평생은 턱없이 시간이 모자라는데 기쁨은 고사하고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싶었다. 그때 시골뜨기 그 소년을 안 만났더라도 지금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사람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오빠의 사망 이후 양친까지 졸지에 여의고 세상에서 의지할 피부치 한 사람도 없이 외로운 사람을 사랑했으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던 자신을 상옥은 다시 한번 자책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신혼살림방에 수비를 혼자 두고 군대로 떠났던 자신의 행동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였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상욱은 자꾸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벌써 30년 전의 시간들을 떠올리던 상욱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두 내 탓이야.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수빈이 손등에 흘러내렸다. 수빈아, 이대로 떠나면 안 돼. 사랑해, 수빈아. 내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대로 널 보낼 수 없어. 살아야 해.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널 살릴게. 너도 알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를 못 잊어. 수빈아, 이제 그만 아파야 해. 툴툴 털고 일어나줘. 아무 일 아니었다고 웃을 날이 꼭 올 거야. 사람들에게 너의 그 밝은 미소를 보여줘야 해. 수빈아, 혜정이도 승윤이도 너만 바라보고 있잖아. 넌 할 일이 아직 남았잖아. 제발, 수빈아,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상옥은 마음속으로 혼자 되뇌이면서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냈다. 상옥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수빈아, 아직 어린애들이야. 너 저 어린 것들 놔두고 혼자 가면 눈 못 감아. 너 그런 사람 아니지? 저 애들 다 키워놓고 떠날 거지? 그렇지? 그때였다.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저씨. 언제 들어왔는지 혜정은 조용히 상옥을 불렀다. 상옥은 고개를 들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상옥이 등 뒤에 우두커니 서 있던 혜정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상옥은 얼른 의자에서 일어섰다. 손수건을 꺼냈다. 언제 왔니? 지금 막 돌아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애들은 어떻게 하고들 있니? 애들은 다 잘 있어요. 그런데 일찍 오셨어요? 한두 시간 되었다. 두 사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길로 잠깐 마주서 있었다. 아저씨가 못 오시면 어쩌나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저씨께 연락했다고 많이 나무라셔요. 아저씨가 병원에 다시 안 와야 된다고만 하셔요. 어제도 사실은 저더러 아저씨 댁에 전화해서 이제 오지 마시라고 전화래요. 꼭 그래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프셨어요. 어젯밤에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다. 들으셨어요? 어제 아저씨가 여기서 나간 뒤부터 줄곧 그 말씀만 몇 번씩 하셨어요. 아저씨 못 오시게 저더러 말리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작하셨어요. 아저씨, 혹시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셨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따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더라. 수빈은 오전 내내 깊은 잠에서 안 깨어났다. 회진을 도는 의사와 인턴들이 병실에 왔을 때도 수빈은 계속 잠만 잤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잠에서 깨지 않는 환자를 잠깐 들여다보고 다른 병실로 가려고 했다. 선생님, 환자가 왜 꿈쩍도 않죠? 무슨 잠을 저렇게 깊이 잘까요?
상옥이 회진 나온 의사 한 사람에게 물었다. 간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주사했는데 진통제로 진정이 안 돼서 수면제를 조금 주사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환자의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수면제가 좀 오래가는 것뿐이에요. 잠에 깊이 빠져든 수빈의 얼굴은 볼수록 수척했다. 간밤에 처절했던 진동은 안 보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훌쩍 야윈 얼굴에서 환자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의사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혜정과 상욱은 자꾸 불안했다. 저러다 아주 영원히 잠에서 안 깨어나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의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고였다. 상욱은 상욱대로, 혜정은 혜정대로 자기의 불길한 예감을 감추려고 가까스로 버티었다. 점심시간에 주방에서 환자의 밥을 가져왔던 병원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 다시 와서 한 숟가락도 안 뜬 밥그릇들을 그대로 들고 돌아갔다. 수빈아. 식사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상욱은 넌지시 환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다. 환자는 물속처럼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안 들렸다. 대답을 기다리던 상욱은 환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박이 나지나마 규칙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맥박은 힘이 없었다. 그럴수록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아무래도 환자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도 보았다. 그때마다 수빈은 잠깐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아무리 해도 환자는 깊은 잠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한낮이 기울 때였다. 혜정아. 침대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환자 수빈의 목소리가 돋아났다. 엄마, 정신이 좀 드세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너무 깊이 주무셔서 걱정했어요. 그랬니? 내가 얼마나 잤는데. 수빈은 넋을 잃은 채 무려 16시간 만에 깨어났다. 오랜 시간 잠을 자고 깨어난 수빈은 혜정과 나란히 서 있는 상옥을 올려다 보았다. 오빠. 수빈아, 왜 또 오셨어요? 이제 안 와도 괜찮아요. 간밤에 많이 아팠니? 상옥은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는 수빈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말머리를 돌렸다. 그만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가 안 아프면 환자도 아니게요. 오빠는 놀랄 일도 참 많네요. 이제 안 아파요. 그러니 가세요. 언니가 걱정하잖아요. 그건 내일이야. 내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몸이나 챙겨. 그래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오빠가 오라요. 그것은 오빠 일이에요. 알았어요. 난 이제부터 오빠 일에 신경 안 쓸게요. 그러니 오빠도 내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파서 죽든 나이 들어 죽든 내 몸은 내가 신경 쓸게요. 상옥은 기가 탁 막혔다. 지금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급한지 전혀 모르면서 자꾸 집에 가라고만 하는 수빈을 보며 상옥은 안절부절 못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수빈이 내가 지금 날 걱정할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야. 그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났대요? 누가 그래요? 의사가 그렇다고 말해요? 나 여기서 죽을 거래요? 순간 상옥과 혜정은 긴장했다. 왜들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아저씨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도 잘 알잖아요. 아저씨는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부탁했어요. 아저씨가 계시면 엄마가 덜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굳이 오시라고 졸랐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빠, 그만 가세요. 여긴 혜정이가 있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부탁할게요. 수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상옥은 젖어드는 목소리를 물끄러미 서서 들으면서 수빈의 가슴에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짐작했다. 자기를 막무가내로 내치는 사람이 애틋한 마음이 짐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30년 전 자신이 겪은 이별과 그때 세상에 혼자 남았던 그 무서운 외로움을 이제 와서 또 다른 어떤 여자에게 건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다. 그래서 자꾸 상옥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 아니, 난 돌아가지 않아. 내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때까지 아무 데도 안 가. 이 문제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상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칼로 물을 자르듯 분명하게 말하는 상옥의 목소리에 놀랐던지 수빈은 힘없는 눈길을 거두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을까? 이내 눈을 꼭 감았다. 눈 속에 고였던 눈물이 방울방울 뒷뺨으로 흘러내렸다. 상옥은 수빈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힘없는 환자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수빈아, 제발 부탁이야. 나를 네 곁에 있게 해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도 마. 나를 걱정하지도 마.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오로지 내 몸만 생각해. 알았지? 북받치는 듯 흐느껴 오는 소리가 돋아났다. 오빠. 얼마나 울었을까. 잠깐 울음을 멎은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미안해요. 오빠의 마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오빠, 제 마음도 좀 봐주세요. 오빠는 꼭 돌아가야 해요.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슬픔은 저 한 사람만으로 충분해요. 오빠가 여기 있으면 또 어떤 누군가가 불행해져요. 그건 저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저 때문에 누군가가 슬픔을 또 겪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예요. 아시죠? 내 말 무슨 뜻인지. 제발 행복하셔요. 오빠라도 남은 세월 부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수빈아, 너 또 그 소리니? 내 마음만 편하면 다 되니? 너만 편하면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거야? 나 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면 지금 왜 이렇게 아프니? 나 안 보는 데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내 앞에서 사라질 것 아니니. 그런데 지금 너 그렇지 못해. 나 없이 혼자 아프기만 했잖아. 내 말 틀렸니? 이제 널 그냥 놓아두지 않겠어.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해. 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야 해. 수빈아,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도 마. 다 잘 되고 있어. 넌 곧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가라고 안 해도 갈게. 내 건강만 생각해.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알았어? 수빈아, 그때까지 나는 내 곁에 있어. 아프면 소리치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참지 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마음을 풀어봐. 너희 병은 내가 알아. 너희 몸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나는 알아. 나 때문이었어. 그러니 내 말 들어. 상옥은 차라리 수빈이 병상에 자기가 대신 올라가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바꾸고 싶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두 사람의 역할을 바꾸어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역할을 바꿔서 지금 한 사람이 몸을 이 지경으로 무너뜨린 슬픔을 자기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득 시골뜨기 한 소년을 그토록 들뜨게 하였던 사랑의 기쁨이 떠올랐다. 다음 순간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만 남았던 시간이 새삼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상옥은 돌이킬 수 없는 30년의 시간을 떠올리자 가슴이 미어졌다. 수빈아, 생각나니? 내겐 너밖에 없었어. 나는 지금도 그래. 너뿐이야. 상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나간 시간이 사랑이라면 말이다. 한 사람의 평생을 그토록 가슴 아프게 하며 그 사람의 몸을 갉아먹은 시간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토록 잔인한 사랑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었다. 나를 쫓아내지 마. 이제 알겠어. 우리의 사랑은 슬픔이었어. 다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오빠, 사랑은 슬픔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수빈은 사랑은 기쁨이라고 상옥의 생각을 고쳐주고 있었다. 다시 잘 생각해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슬퍼했었나요? 왜 아무 말 없어요? 오빠는 나를 만나서 슬펐어요? 아니, 그것 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사랑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요. 사랑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수빈이 목소리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다. 상옥은 물밑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듯 속삭이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다가 문득 지난 30년의 시간을 더듬어 추억해 보았다. 수빈의 말처럼 사랑은 기쁨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겨를이 도무지 없었다.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시골뜨기 그 소년이 하숙집의 그 소녀를 만난 사랑은 기쁨이었다. 사랑 때문에 웃었고 그 기쁨 때문에 살맛도 났었다. 내 말이 맞아. 사랑 때문에 슬펐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돌이켜보니 슬픔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었다. 슬픔은 사랑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시작했다. 슬픔의 원인은 이별이었고 이별의 슬픔은 사람의 몸을 갉아먹었다. 이별의 원인은 사랑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었다. 완고했던 상옥의 아버지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당신 자식과 당신 며느리의 사랑을 갈라놓았다. 사랑의 기쁨은 아버지의 그 완고한 의무 때문에 이별의 슬픔이 되었다. 상옥은 수빈과 이별하는 그 순간부터 20살의 꽃다운 한 사람의 몸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짐작했다. 사랑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천천히 무너진 수빈의 몸을 이제 와서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회복시킬 수 있을 듯 싶지 않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상옥은 의사의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환자를 회복하는 길은 병원의 처방과 전혀 다른 데에 따로 있다고 짐작했다. 상옥은 지금 수빈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수빈은 졸리운 듯 눈을 스르르 감았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눈을 떴지만 그때마다 자꾸 엄습하는 졸음을 못 이긴 채 이내 잠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상옥은 물속 깊이 가라앉듯 다시 잠드는 수빈을 지켜보며 환자에게 말을 너무 많이 시키지는 않았나 후회했다.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의사에게 다녀오마. 지금쯤 검사 결과가 나왔겠어. 아저씨, 저도 갈게요. 굳이 따라 나서는 혜정을 상옥은 막지 않았다. 매도 먼저 맞는 편이 좋다고 하지 않던가. 기왕에 알아야 할 일이면 혜정이도 의사에게 직접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쪽이 환자를 간호하기에도 훨씬 유익할 듯 싶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사의 방에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상옥이 물었다. 네. 상옥과 혜정은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몹시 궁금했지만 어쩐지 좀 굳어 보이는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묻지 못했다. 의사가 어떤 대답을 할지 겁이 나서 꿀꺽 침을 삼켰다.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대답해 놓고도 선뜻 무슨 말을 더 꺼내지 못했다. 의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벽에 걸린 필름만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 어떠세요? 꼭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의사의 눈치만 보던 혜정이 기다리다 못해 물었다. 판독기 앞에 걸린 필름을 보던 의사가 그때서야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글쎄요. 판단이 안 서요. 무슨 말씀이죠, 선생님? 선생님이 판단을 못하면 누가 판단을 하죠? 상욱이 물었다. 죄송하지만 의사생활 30년에 유수빈 씨 같은 환자는 처음이에요. 의사와 혜정을 번갈아 보던 상욱은 눈을 감고 말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환자는 지금 어느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심신이 극도로 망가져 있어요. 몸도 정신도 망가진 상황인데 저런 몸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텐데 평소에 전혀 몰랐어요. 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독한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한순간에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눈앞이 노랗게 변했다.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면서 많이 걱정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저 며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병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수비는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안 좋았다. 담당 의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라고 하지 않는가. 하늘도 참 무심하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를 혼자 하면 저 모양이 될까 싶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슬픔이기에 사람을 저 모양으로 무너뜨릴까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자부하는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담당 의사는 판독기를 바라보는 보호자들에게 수빈이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상욱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판독기의 필름이 뿌옇게 보이더니 머리가 멍했다. 어디가 가장 안 좋죠? 급한 데부터 먼저 치료하면 안 돼요? 혜정이 의사에게 따져묻는 소리가 마치 먼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어느 한 곳도 치료를 미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장 급한 데가 있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사는 혜정에게 더 대꾸를 안 했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군요. 지금 환자의 상태는 최악이에요. 네? 환자는 너무 오래 병을 숨겨오셨어요. 안 돼요, 선생님. 엄마 좀 살려주세요.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있어도 살려주셔요, 선생님. 우리 엄마 살리셔야 해요. 의자에서 일어선 혜정은 울먹이면서 의사에게 매달렸다. 아이의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흐느꼈다. 가족들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현대의술도 한계가 있어요. 환자처럼 엉망으로 폐, 림프절, 간, 부신, 뇌 철저하게 전이되어 뒤늦게 발견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들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해요. 담당 의사는 직설적인 말은 피하고 있지만 수빈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상욱은 무엇을 어떻게 각오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야 없지 않은가 싶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했다. 수빈을 살려내야 했다. 저들을 죽게 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의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겠어요.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저 사람 저렇게 보낼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뭐죠? 의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신장 이식이 급해요. 신장 이식이요? 의사 앞에서 넋을 놓았던 혜정은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은 듯 눈을 반짝거렸다. 네, 가능하면 빨리 적합성 일치한 신장 제공자를 찾아서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 신장을 엄마께 드릴게요.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도록 가세요. 신장을 환자에게 주고 싶어도 적합하지 않으면 이식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아실 일이 있는데 신장 이식을 했다고 해서 유수빈 환자의 병이 곧바로 완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신장 이식의 후유증이 와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제 신장을 검사해 주세요. 알았어요. 검사 준비를 시켜 놓을게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연락할게요. 만약 제 신장이 적합해서 곧바로 이식 수술을 하면 엄마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의사는 또 입을 다물었다. 상호가 혜정은 분명한 대답을 못한 채 머뭇거리는 의사를 지켜보고는 통곡이라도 할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신장 이식을 지금 당장 해도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 1년을 더 견디기 어려울 듯 보여요. 상욱은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 계속 버티고 서 있지 못했다.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 1년을 더 견디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윙 울렸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수빈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끝내 믿어지지 않았다.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상욱과 혜정을 보며 안타까운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상욱은 방을 나서며 혜정을 병실로 들여보낸 뒤 병원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진 병원 마당에 켜진 외등 불빛들이 나무들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빈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으려니 병원 바깥의 찻길에서 자동차 불빛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모습이 내다 보였다. 자동차 불빛들을 멍하니 보던 상옥은 난생 처음 택시를 탔던 일이 생각났다. 지난 1963년 2월 어느 날이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식을 며칠 앞두었던 상옥은 아버지의 손이 이끌려 서울에 와서 그날 택시를 처음 탔었다. 택시 차창 밖으로 서울을 보면서 시골뜨기 상옥은 서울은 정말 복잡하고 부산스럽다고 생각했었다. 택시는 서울역에서 장충동으로 향했다. 장충동에서 택시를 내린 아버지와 상옥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고풍스러운 어떤 한옥 앞에 다다랐다. 하숙집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들어선 하숙집에서 그 집의 주인 내외에게 인사했다. 하숙집 주인은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었다. 상옥은 그 하숙집에 도착한 첫날에 수빈을 처음으로 만났다. 수빈이 예쁜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내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상옥을 보며 수빈은 어머, 이 오빠 날 좋아하나 봐 하고 놀리는 듯 웃었다. 시골뜨기 소년의 눈에 서울 여학생의 얼굴은 눈이 부셨다. 새하얗게 드러나는 고른 치열과 깊이 파인 보조개가 귀여웠다. 어머, 이 오빠 날 좋아하나 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병원 밖 찻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자동차 불빛들을 보던 상옥이 눈앞에 수빈을 처음 보았을 때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다. 처음 본 여학생 앞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시골뜨기를 보며 놀리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징징징 울렸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처음 보았던 가지런한 이가 유난히도 하얗고 꽃다운 얼굴에 보조개가 귀엽던 그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안 보였다. 소녀의 예쁜 얼굴은 어디론가 간 데 없고 지금 병실에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여자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1963년 겨울부터 2000년 9월 사이의 37년은 한 소녀를 인생의 막자에 태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었다. 시간이 원수라고들 하지만 살아야 할 시간도 아직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있는 한 여자가 왜 벌써 죽음을 준비하는지 안타까웠다. 상욱은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해 보아도 수빈을 지금 이대로 떠나보내기가 억울했다. 그러나 상욱은 무엇이 한 소녀를 지금 임종이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시골뜨기 소년과 소녀가 만났던 사랑의 기쁨은 너무 짧았다. 상욱은 사랑을 잃은 한 소녀가 슬픔의 시간 속으로 등 떠밀렸고 마침내 오늘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생각했다.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을 슬픔의 시간이 지금 한 소녀를 속절없이 죽어야 하는 병원에 아무 대책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몰아넣고 말았다. 상욱은 얼마나 큰 슬픔이 소녀의 몸을 집요하게 무너뜨렸는지 돌이켜보자 수빈 앞에 다시 서기조차 두려웠다. 하느님, 아직 거두지 마소서. 조금만 더 살게 하소서. 제가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은 빚이 남았어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소서. 그때까지라도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소서. 제 기도를 받아주소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다. 의사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기 힘들 듯 했다. 아무리 의사에게 매달려 보아야 늘 똑같은 대답밖에는 들을 말이 없어 보였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거나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줄 아는 말도 없는 듯 했다. 벤치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힘껏 빨아들였다. 담배 맛이 너무 썼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요? 언제 따라 나왔는지 혜정이 다가왔다. 병실에 있지 않고 왜 나왔니? 엄마는 계속 주무시기만 해요. 그래도 깨어났을 때 찾으면 어쩌려고 나왔어. 곧 들어갈게요. 혜정은 벤치에 앉았다. 엄마 곁에 내가 늘 있어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엄마를 제가 너무 잘못 모셨어요. 제 고민만 하느라고 엄마의 건강을 꼼꼼하게 못 살폈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탓이에요. 좀 더 일찍 입원했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입원을 미루면서 아무 눈치도 못 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불쌍해요. 불쌍한 엄마. 혜정은 두 손바닥에 얼굴을 묻으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가게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아무 기미도 못 알아챈 자신이 미웠다. 그녀는 지금 한 생명이 위태로워졌다는 자책을 떨쳐내지 못하고 울고 또 울었다. 내 마음 알아. 하지만 내 탓이 아니야. 어머닌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흐느끼던 소리는 이내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순간 상욱은 긴장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 때일수록 보호자들이 넋을 놓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상욱은 보호자들이 자책과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환자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아니, 슬퍼할 시간이 없어. 네? 아무래도 내가 의사를 다시 만나야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야. 의사 만나 다시 한번 방법을 의논해 볼 테니 너는 빨리 병실에 가 있어. 상욱은 혜정을 수빈에게 보내놓고 담배 한 대를 더 피우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담당 의사와 마주 앉았다. 예상했던 그대로 의사는 동어 반복을 했다. 당장 급한 것은 신장 이식이라고 했다. 의사는 환자의 신장 2개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라도 건강하기를 바라며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그 희망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친형제들은 어디 살죠?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3자의 신장을 이식해야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합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행히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도 그 사람이 신장이식에 응해주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요. 살려만 주세요. 털고 일어설 수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술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 신장을 검사해 주십시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하지 모르지만 환자의 혈액형이 AB형인데 저도 AB형이거든요. 환자와 혈액형이 같으면 이식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혈액형이 같다고 모두 이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저희 신장을 검사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상욱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장에 대한 조직 검사를 의뢰하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 사이 환자는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낮에 잠깐 눈을 떴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돌고 있는 환자의 눈빛을 보자 목이 메고 가슴이 터질 듯 기뻤다. 언제 깼어? 방금 전에 깨보니 혜정이 혼자 있기에 오빤 집에 간 줄 알았어요. 어디서 오세요? 의사 좀 만나봤어. 그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나왔어. 죽을 병이래요? 뭐, 죽을 병? 그게 무슨 소리야? 상욱은 죽을 병이냐고 묻는 환자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혜정이가 환자에게 무슨 눈치라도 주었는가 방 안의 공기를 살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수빈은 잠들기 전보다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다. 활짝 웃지는 않았지만 쓸쓸하고 조용한 미소를 띠면서 죽을 병이냐고 농담을 하듯 물었을 따름이었다. 특별히 무슨 기미를 알고 묻는 눈치는 아니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 죽을 병이라니. 애가 보는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화났어요?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나이 50을 넘기고도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니? 하기는 오주가 앞뒤 생각을 못하면 몸이 지금 그 지경이 되도록 지 몸 하나 간수 못했겠니? 어디가 아프면 애들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까무러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오빠. 의사 말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조금 고약한 병이라 치료하기 좀 힘들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 지시에 잘 따라달라고 몇 번씩이나 말했어. 무슨 뜻인지 알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 그쯤이 할 수 있지? 상욱은 혜정이가 듣고 있는 앞에서 수빈에게 종합검사 결과가 별것 아니라고 듣기 좋은 말로 대충 얼버무렸다. 그런 상욱을 보던 수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루라도 빨리 태어날 수 있다고 타이르는 목소리를 들으며 알았다고 짧게 한마디 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래, 꼭 그렇게 해. 무엇이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면 태어나는 날이 올 거야. 하여튼 알았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는 이제 수의산으로 돌아가세요. 집에서 걱정하시겠어요. 수빈은 상욱과 혜정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 측에 신장이 조직 검사를 의뢰해놓고 검사 일정을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또 의사가 지금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의 투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상욱을 한사코 소유산 아래의 집으로 떠밀어내고 있었다.